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역사 철학을 전공하는 왕샤오밍이라고 합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학과 수석을 차지하며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적 우월성을 연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 국가가 중국 문명의 변방에 불과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드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신문 헤드라인에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고려군은 993년에 1차 전쟁, 1010년에 2차 전쟁, 1018년에 3차 전쟁을 통해 거란과 대규모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중국 인민일보에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었던 거란군은 수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믿기 힘든 기록이 한국인들의 과장된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중화사상을 전공하며 중국의 위대함을 설파하던 학생이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저는 자료를 찾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란족은 10세기 초에 야유라보기가 통일하여 916년에 요나라를 건국했고 926년에는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거란이 한국의 고려라는 작은 나라에게 참패했다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부에 있었던 나라들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시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란은 우리 중국의 역사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리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거란을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중국의 위대한 거란 제국이 그런 작은 나라에게 진리가 없잖아요. 리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샤오밍 학생, 자네는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군. 거란족은 한때 우리와 역사를 공유하던 북방 유목 민족의 일파로 요나라를 건국했네. 하지만 고려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우리 중국이 한국보다 약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수님은 책을 한 권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려와 요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빈번하게 행해졌지만 거란과 고려의 3차에 걸친 전쟁은 한국 역사에 큰 충격과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김민수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귀주대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19년 2월 1일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요나라군을 귀주에서 물리쳐 승리한 전투입니다. 이거 한국 역사상 3대첩 중 하나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대첩? 뭐 그런 과장된 표현을. 김민수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3대 대첩은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대첩입니다. 살수대첩은 612년에 수나라 양제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패배한 전투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나라도 졌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옆에 있던 일본인 유학생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역사상 단일 전쟁에서 단일 국가가 동원한 사상 최대의 군대는 612년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 양제의 113만 대군입니다. 보급 병력까지 합하면 200만 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이겼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해. 중국이 그렇게 약할 리가 없어. 그때 도서관 사서인 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퇴직을 앞둔 노학자였습니다. 젊은이,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봐야 하네. 거란족은 오늘날 중국과 몽골에 흡수되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 수 전쟁, 고구려 당 전쟁이나 고려 시대의 여몽전쟁, 조선 시대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다른 주요 전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어. 저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거란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장 선생님은 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강감찬은 귀주 벌판에 미리 제방을 쌓았습니다. 삼교천 나루에서 2km 떨어진 상류 지역에
제방을 싸는 것이었죠. 소가죽에 흙을 넣어 제방을 쌓고 하천물을 막자 삼교천 나루에는 물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란군이 하천에 들어섰을 때 강 양쪽에 매복해 있던 고려군이 일제히 봉화를 올렸습니다. 소가죽 제방을 터뜨리라는 신호였죠. 거대한 하천물이 거란군을 향해 밀려들었고 세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겁한 수법이군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못하고. 그때 역사학과 왕 교수님이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학생, 그건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귀주대첩이었네. 때마침 갑자기 북쪽의 거란군 쪽을 향해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거세 바람을 타고 고려군의 화살들이 거란군 진영으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강감찬은 기상 변화까지 예측했다는 설이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운이잖아요. 실력이 아니라. 왕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속 20m의 바람이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정도의 강풍입니다. 귀주대첩 당시 거란군이 이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면 활을 쏘기도 칼을 휘두르기조차 어려웠을 텐데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저녁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룸메이트인 몽골 유학생 바트볼드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중국의 위대한 거란이 한국 따위에게 졌다니. 바트볼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요 나라는 993년부터 1019년까지 고려에 쳐들어왔으나 고려가 승리하여 요 나라는 패퇴했다고 우리 몽골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 너희 몽골도 중국 역사의 일부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바트볼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샤오밍, 너는 역사를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어. 거란인들이 고구려인들의 후손이라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거란어에서 고구려어 단어를 많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 역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중국사회과학원의 거란 전문가인 천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거란이 고려에게 진 게 정말입니까? 천연구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구주대첩은 당시 우리나라 전쟁 사상 길이 빛날 것이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란의 패함이 아직 이와 같이 심함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거란은 당시 최강국이었잖아요. 맞아요. 송나라 시대 한족은 북방에 있는 호전적인 거란의 위협으로 엄청난 정신적 위축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그런 거란을 물리쳤으니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천연구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거란족들은 원나라에 완전히 망한 이후 14세기 말부터 종적을 감추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전자 분석상 거란족의 후예로 추정되는 다우르족은 오늘날 중국 내몽골, 흑룡강성, 신장 지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거주하는데 약 1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거란이 지금은 겨우 15만 명, 한국은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려 전기의 중국 왕조와의 조공책 봉관계를 보면 외왕 방면에서는 국왕의 대외적인 위상은 시종일관 제후였습니다. 뭐야? 고려가 중국의 제후국이었다고? 그런데도 이겼다고? 다음 날 베이징대 한국학과의 한국인 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고려가 중국의 제후국이면서도 거란을 이긴 게 맞습니까? 이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와 실제 군사력은 다른 문제죠. 강감찬은 서북 면행영 도통사 상원수대장군으로서 20만 8천의 대군을 이끌고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20만 대 10만이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원래 야전 전술의 기본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우세한 전력으로 최소한의 피해만 입으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강감찬은 완벽한 전략가였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러시아 유학생 이반이 끼어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러시아어로 중국을 뜻하는 키타이, KITAY는 거란에서 유래했어. 우리는 중국을 거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거란이 한국에게 졌다니. 아이러니하지. 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들 왜 이래? 중국을 무시하는 거야? 이 교수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무시가 아니에요. 1993년 고구려 문화국제토론회에서 북한 사학자들은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소수민족이라고 보는 중국 학자들에 대해 현대 영토를 범주로 역사상의 귀속을 확정한 것은 역사 사실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내몽골 자치구로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거란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란족은 정수리를 몽땅 밀어버리고 주변 머리카락만 남겨놓는 파격적인 머리카락 모양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를 곤발이라 불렀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진 강력한 민족이었는데도 고려에게 패배했다는 거죠. 1219년 고려군은 거란족을 쫓아 고려 경내까지 진입한 몽골군과 접선했습니다. 고려와 몽골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강동성에 운거한 거란 유종을 격퇴했습니다. 거란의 마지막도 고려가 끝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중국 군사과학원의 류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정말로 거란이 고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까? 류 장군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려 측 20만 명 이상, 요 측 1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이 평야 한복판에서 맞붙은 총력 대회전이었습니다. 상원수 강감찬은 귀주에서 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개경에서 거란군을 추격하며 올라온 김종현의 기병대가 거란군의 후진을 습격했습니다. 그래도 10만이면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류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란군은 완전히 참패하고 북으로 달아났습니다. 원수 강민첨 대장군의 기병대가 발령까지 거란군을 격퇴하여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류 장군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왕샤오밍 학생, 역사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만 중요한 건 그 교훈을 배우는 거네. 귀주 대첩은 동아시아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어. 거란의 국력은 이후 쇠약해지다가 약 100년 후 멸망했지. 오만함이 패배를 부른 거야. 저는 도서관으로 돌아와 며칠 밤을 새우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14지 후반 거란은 무시무시한 기마군단을 앞세워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니. 어느 날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역사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들어가 앉았습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948년에 태어나 983년에는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예부 실황까지 되었습니다. 현종대의 정권 실세가 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60세 무렵이었고 거란족을 격파한 것은 70세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70세의 노인이 10만 대군을 격파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강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70세 노인이 어떻게 그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와 경험이죠. 강감찬은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35세 때 문과에 장원 급제했고 뛰어난 문신이었죠. 그 진가는 전장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문관이 무관을 이겼다고요?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강감찬은 전략가였어요. 거란군이 개경으로 직진하는 방법을 택했을 때 그는 이미 그들의 작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란의 기마병들이 귀주 벌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온 강풍과 쏟아지는 빗줄기, 화살비를 맞으며 쓰러지는 거란 병사들. 다음 날 저는 다시 천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정말로 날씨 때문에 진 겁니까? 천연구원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4월 19일 기상 기록을 보면 귀주 대첩과 유사한 방식으로 돌풍과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활강형 한랭전선이란 상층의 전선이 지상보다 앞쪽으로 가면서 발생하는데, 이때 스콜선이 만들어져 바람의 급변과 강한 강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강감찬이 기상예보를 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죠. 강감찬 장군이 수성이 아닌 평지를 택해서 김하군이 주력인 거란과 맞승부를 했다는 것은 겨울철에 남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때 북서풍에서 남동풍으로 급격하게 전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1000년 전의 기상 예측을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를 찾았습니다. 강감찬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하여 낙성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소? 중국에서 왔습니다. 거란과 고려의 전쟁을 연구하러.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여기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야.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은 고려를 지킨 호국 영웅으로 평가받지만 그가 실제로 역사에 미친 영향은 그보다 컸지. 동아시아사에까지 영향을 미쳤어.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거란이 고려에게 패배한 후 고려는 주변 소국을 거느린 제국으로 성장해갔어. 송나라를 대국으로 생각하던 고려의 태도도 달라졌지.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권을 가지려고 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대등하려고 했다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는 귀주대첩 관련 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학예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거란과 전쟁에서 고려가 이겼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에서는 고려 사신이 거란에게서 빼앗은 전쟁 물자를 가지고 또 동서여진에서 자기한테 귀부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중국 북송의 수도인 개봉에 가서 승전 파티를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수도에서 승전 파티를? 네. 중국 입장에서는 충격이었겠죠. 자신들도 두려워하던 거란을 고려가 물리쳤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찻집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중국은 이런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중국 사학자들이 한국인들이 둥베이에 대해 선조의 토지, 우리 고대의 영토, 북방의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 고토를 회복하자는 등의 내용들을 경계하면서 동북공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 광명시로 갔습니다. 그곳은 강감찬의 후손 금천 강씨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씨 문중 어른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강감찬 장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어른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현종께서 강감찬 장군의 승전 소식을 들으시고 영파역까지 나오셔서 강 장군이 아니셨으면 우리 민족이 모두 오랑캐의 노예가 될 뻔했다고 말씀하셨다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려 왕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니.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이런 역사를 가르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지.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어. 거란의 국력은 귀주대첩 이후 쇠약해지다가 약 100년 후 멸망했어. 반면 고려는 200년간 평화를 누렸지. 서울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김 교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중국의 문화 왜곡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역사의 진실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인인데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중한 두 나라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유사일에 오랫동안 흥망성쇠를 같이 하였습니다. 서로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우호관계가 가능합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중화 사상에 빠진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저는 리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뭘 깨달았나? 거란이 고려에게 패배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그게 진정한 학자의 자세야. 하지만 제 주변의 중국인 친구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샤오밍, 너 한국에 가더니 세뇌당했구나. 아니야. 나는 진실을 알게 된 거야.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졌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진포대첩은 1380년의 고려가 왜구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입니다. 이때의 대승은 왜구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고려는 이때 최초로 해전에서 화포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고려는 이미 14세기에 화약 무기를 자체 제작해서 사용했어. 그만큼 발달된 나라였다는 거야.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 역사의 재조명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거란의 고려, 침공과 그 패배에 대해서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1019년 귀주 대첩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역사의 줄기를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반역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동원된 군인의 수만 봐도 다른 주요 전란들에 절대 뒤지지 않았던 대규모의 전란이었으며 훗날 고려사 및 동아시아사의 1세기 이상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기 두려웠지. 그 후로 저는 배신자, 한국의 영혼을 판 놈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국 CCTV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거란 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제작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란의 패배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몽골 대학의 한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왕샤오밍 학생, 자네의 발표를 들었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 거란 마이너스 고려 전쟁의 재조명이라는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네. 자네도 참가하지 않겠나?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학술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018년 거란의 소배합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개경을 단숨에 점령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강감찬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귀주대첩 당시 거란군이 초속 20m의 강풍을 정면으로 맞았고 고려군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뜻밖에도 많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노 교수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정한 역사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베이징 왕푸진 거리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샤오밍, 오랜만이야. 요즘 뭐하고 지내? 거란과 고려의 전쟁을 연구하고 있어. 동창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헛소리를 믿어? 중국이 한국에게 졌다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게 헛소리가 아니야. 고려사의 거란의 패함이 아직 이와 같이 심함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건 한국이 조작한 거겠지. 아니야. 중국 사회과학원 초대 원장인 후차오무도 1982년에 고구려가 둥베이를 점유했다는 점을 인정했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야. 동창은 할 말을 잃고 떠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귀주대첩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로 논문을 쓰면 중국에서 교수가 되기 어려울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더 많은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 측 20만 명 이상, 요 측 1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이 평야 한복판에서 맞붙은 총력 대회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요 나라가 고려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거란이 멸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샤오밍 학생, 당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교육부로 갔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동북 공정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한국 31운동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위대성을 지닌 민족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관료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연구 지원금은 중단될 것입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대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왕샤오밍 학생,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길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중국인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거란족은 세력이 커지자 발해를 멸망시키고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지만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만함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것이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에 제 논문이 올라왔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왕샤오밍, 당신은 진정한 학자다. 우리도 이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물론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매국노, 한국의 스파이, 중국을 욕되게 하는 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CCTV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습니다. 왕샤오밍 선생님, 우리는 동아시아 전쟁사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거란과 고려의 전쟁도 다룰 예정입니다.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방송하실 건가요? 네. 이제는 중국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일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내몽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귀주대첩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시 옛 귀주성터에 서서 저는 1000년 전 그날을 상상했습니다. 때마침 갑자기 북쪽의 거란군 쪽을 향해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거세 바람을 타고 고려군의 화살들이 거란군 진영으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동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거란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함과 과소평가가 부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전역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이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이렇게 많았구나. 왕샤오밍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우리도 진실을 마주할 때다. 물론 정부의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곧 방송 중지되었고 인터넷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젊은 역사학자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진실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밝히고 싶습니다. 함께 연구하면 안 될까요?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진실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귀주대첩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역사의 줄기를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만함의 위험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에서는 아직도 동북 공정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치와 삼계탕까지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중국에서의 미래를 포기하셨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학자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중국도 진실을 받아들일 날이 올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남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북한산이. 1000년 전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듯이 언젠가는 진실이 거짓을 물리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펜을 들어 글을 씁니다. 역사의 교훈 귀주대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948년에 태어난 강감찬은 35세의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예부 실황까지 되었고 70세가 넘어서 거란족을 격파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둘째,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는 것. 셋째, 오만함은 패배의 지름길이라는 것. 저는 중국인이지만 이제 더 이상 중화 사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를 떠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거란족은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지만 지금은 약 15만 명의 다우르족만이 그 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고려의 후예인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길입니다. 언젠가 중국이 동북 공정을 포기하고 이웃 나라들의 역사를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기꺼이 중국으로 돌아가 후학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외이민이라고 합니다. 중국 하북성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어 교재와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꽤나 특이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스마트 교육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보다 쉽게 익히도록 도움을 주는 전자펜과 교재, 그리고 다양한 언어 학습 소프트웨어를 제작합니다. 중국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언어인지, 그리고 한자는 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확고한 신념이 제 업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개발한 중국어 학습 기기를 한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국 사람들은 제 기술에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자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 문화를 흠모해왔으니 분명히 우리 기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 달리 그들은 우리 이미 한글이 있어서라고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제 귀에는 아주 건방지게 들렸습니다. 분명 중국어가 인류 최고 수준의 문자이고 한글은 겨우 600여 년밖에 안 된 신생 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자랑하는 그 한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첫 인상부터가 이미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도시로 가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괜찮지만 시골이나 빈곤 지역으로 가면 아직도 문맹률이 꽤 높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개발하는 기기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목적이 강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는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자가 거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 중국은 수천 년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문자를 갖고 있음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한국 따위가 무슨 수로? 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을 거라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베껴다가 자기들 멋대로 변형한 뒤 세계에 홍보하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한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한자를 본따서 만들었다느니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글자라는 이야기를 중국 내부에서는 많이들 하죠. 저 역시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글을 자꾸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이 정도로 바보인가? 어떻게 중국 한자를 베껴 만든 문자 따위를 극찬하지? 저는 이런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 출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울 도착 직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 이정표든 가게 간판이든 심지어 길거리의 알림문이든 모든 안내 문구가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서 저로서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문자의 구성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중국어 간판처럼 복잡한 획이 없는 데다 발음을 직접 표기한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는 것뿐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광고 전단지를 들고 막 읽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거의 80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도 전단지의 작은 글자를 큰 어려움 없이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통역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인분들이 글자를 잘 읽나? 그 친구는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며 당연하죠. 대부분 다 읽고 쓰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이건 뭔가 작전이 있는 게 틀림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시골에 계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쉽게 한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도시 지역도 교육 수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글자를 못 읽는 분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모두가 글자를 쉽게 읽는 걸까? 이때부터 저는 한국 문맹률 0%라는 말을 점점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사업 파트너가 될 법한 한국 쪽 교육업체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만든 중국어 학습 기기와 교재를 수입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 한국에서는 이미 기초 문자 교육이 별도의 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라 성인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가르치기가 쉬운 편이에요. 굳이 중국 기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얼이 빠져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쉽고 과학적이라니 말도 안 돼. 한자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고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켜온 전통이 있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 해봤자 어차피 옛날 조선이 중국 한자를 보고 흉내낸 것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인정해야죠. 라고 되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조곤조곤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장 이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한자는 글자 수가 너무 많아 일반 백성들이 익히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문자를 만든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깟 600년 남짓 역사를 가진 문자가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다고 저렇게 떠벌리나. 하지만 그 사람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했으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한 음절을 형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뭐 중국 한자도 상형 문자로 시작했는데 라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한글의 설계 원리가 아이들이나 외국인에게 특히 학습하기 쉽다는 말에는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기기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학습 효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의 문해 교육 현장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 해도 실제 시골이나 소외 지역에 가면 문맹인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단지 언론이 쉬쉬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떨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의 지방 도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노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에 들러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노인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듣는 분들을 만나봐도 대부분이 한글 읽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여 몇몇 분이 학습을 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제 이름은 쓸 수 있게 됐어요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70대 후반 어르신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르신들이 자기 이름을 정확히 쓰고 문장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광경을 본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중국 시골에 사시는 제 고향 친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한자를 읽거나 쓰는 걸 어려워했고 지금도 대부분 이름 정도만 겨우 쓸 수 있지. 계약서나 문서를 읽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글자를 익히나? 저는 바로 이게 한국이 말하는 한글의 위력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작은 문해학교에서 만난 80대 한국 할머니가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글이 쉬우니까 이제서라도 배울 수 있어요. 글자를 알게 되니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모습을 보니 사실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개발한 기기는 복잡하고 난해한 한자를 좀 더 쉽게 배우게 해주는 솔루션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애당초 글자 자체가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솔루션이 굳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던 기술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우리 중국이 수천 년 쌓아온 문화와 역사는 한국이 따라올 수 없을 텐데. 저는 이렇게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며 한글의 교육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층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글을 잘 읽긴 해도 한자어가 섞여 있으면 헷갈릴 거야. 그러면 결국 중국 문자를 빌려온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한국 신문이나 잡지를 직접 구해서 읽어보려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니 통역사를 대동하고요. 그런데 한자를 원래 조금 아는 저조차도 한국 신문에 나오는 한자어 표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더라도 한글 발음을 먼저 배워야 하니까 실상 한자를 아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더군요. 오히려 옆에 있던 한국인은 한글로 적힌 모든 기사를 읽고 기사 속에 잠깐 들어간 한자 성어나 인명, 지명 같은 것을 한글로 소리 내어 부드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중국어 원형을 모르면 읽을 수 없어야 정상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은 굳이 한자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음을 통해 자유롭게 읽고 의미를 파악해 내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썼다지만 지금은 자국 문자인 한글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꼬였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중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중국 한자를 모르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할 텐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나 싶은데 실제로는 너무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문해 교육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 국가가 모여서 자국의 문해 교육 성과와 방법론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한국 측 발표자는 세계에서 문맹률 0%에 가까운 나라가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한글의 구조와 철학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과 천지인을 반영한 모음. 그리고 누구나 짧은 시간에 원리를 익히면 스스로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외우기보다 이해하는 문자라는 문장이 발표 자료에 떡하니 쓰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더군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그렇게 쉽다면 왜 과거 조선에서는 양반들이 한자를 썼던 겁니까? 결국 중국 문자를 더 우월하게 여겼던 게 역사적 사실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한국 발표자는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지배층이 중국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백성에게 적합한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익히도록 한글을 창제했고 훈민정음 반포라는 혁명을 통해 계층 간 지식 독점을 깨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봤자 우리 중국 역사가 훨씬 오래됐고 전통이 더 깊은데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중국어와 한글을 둘러싼 끝없는 비교를 이어갔습니다. 제게 한글은 결코 중국 한자보다 우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는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자 교육을 누가, 언제, 어디서나 별다른 장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한글이 지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야 하는데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 TV 뉴스를 보는데 어느 해외 구호 단체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글을 바탕으로 한 문해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더군요.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배우기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서 발음,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글 읽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영어 알파벳이 더 세계 표준 아닌가? 거기에 왜 굳이 한국 글자가 들어가지?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며 이 뉴스를 헛소리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제로 그 케냐 현장에 봉사활동 갔다 온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자음,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걸 흙바닥에 긋고 그 소리를 입으로 내면서 말 그대로 익혀나가요.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화한 문자라 아이들이 어떤 발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관적으로 깨닫기 쉬웠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한국어를 왜 배워? 라고 어이없어 했지만 그 사람은 목적은 한국어 구사가 아니라 기초 문해력 교육입니다. 한글 구조가 간단해서 소리 글자 연결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그걸 발판 삼아 다른 언어도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게 되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국에서 강조해온 중국어가 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신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소한 기초 문해 교육 측면에서 한글이 꽤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눈앞에 드러나니 답답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우겼습니다. 그래도 중국어는 문화와 역사의 깊이가 다르고 예술적인 경지가 훨씬 높습니다. 문해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글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학술, 철학, 예술, 문학 분야에서는 중국어가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주변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도 충분히 문학, 철학 표현에 능하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가 놀랄 만한 수준으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BTS니 K-팝이니 드라마니 전부 한글을 기반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아이돌 문화 따위가 뭐 대수라고라며 무시했지만 사실 내심 부러웠습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 기저에는 한글이라는 언어 체계가 확실히 작용하고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직접 교육봉사 활동을 체험해 보고자 한국 시골의 문해 교실의 통역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75세가 된 어르신이 교실에서 드디어 내 이름을 썼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름은 당연히 알고 써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분은 글자를 몰라 평생 이름 한 번 제대로 못 써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타인의 도움만 받다가 이제 한글을 배워서 스스로 이름을 써 내려가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그 장면을 보는데 제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인으로서 한자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어가 훨씬 멋지고 한국은 결국 우리를 흉내냈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교육 환경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한국의 시골 구석 노인들조차 글자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모습이 생생히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국가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한글 자체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교육한 거라든지 어떻게든 외국에 보여주려고 홍보용으로 포장한 거겠지. 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반한글적인 고정관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UNESCO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받아 한국에 다시 오게 됐는데 여기서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UNESCO가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해 전 세계 문해 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대놓고 세종대왕 이름으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깟 조선왕 이름이 UNESCO 공식 상에 붙을 수 있을까? 심지어 엄청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더군요. 행사장에서 저는 다른 나라 교육 전문가들이 세종대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 모두를 위해 글자를 창제한 위대한 군주다. 그의 철학과 업적은 문해 교육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중국 황제들 중에도 엄청난 업적이 많은데 왜 한국 왕만 이렇게 주목받는 거지? 다 언론 플레이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시상식에서는 문해 교육으로 빈곤 지역 어린이들을 가르친 어느 단체가 수상했는데 그들이 소감 발표를 할 때 한국에서 받은 한글 교재 덕분에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제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 한자는 찬양받지 못하고 한국 한글만 축혀 세우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작정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 국가입니다. 한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의 한글만 이렇게 찬사를 받고 UNESCO에서까지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주변 참석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한 한국인 교육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글이 특별히 주목받는 건 군주가 직접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 그리고 그 과학적인 체계로 문맹을 극적으로 해소한 사례가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려 전쟁 직후 아무런 자원이 없던 상황에서 문자 하나로 국민이 빠르게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문맹률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UNESCO에서 이런 문해 혁명을 높이 평가한 거죠. 저는 끝까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대단한 건 아니고, 결국 중국이 없었다면 한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를 보면 조선은 줄곧 중국을 사대했으니까요. 라며 무턱대고 흥분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결국 그날 저는 자존심을 구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분을 사겨야 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 중국 한자가 더 위대한데 사람들이 한글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다음 날 우연히 또 어떤 연로하신 분이 한글을 배우고 기뻐하는 모습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동남아 출신 이민자였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글을 배워서 문서를 읽고 쓰게 됐다며 울먹이시더군요. 이제 회사에서 주는 서류를 사장님 도움 없이도 읽을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얼떨결에 버리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글은 국적을 초월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TV에는 매일같이 노인분 이름 읽기, 성인 문해 교육 성공 사례, 다문화 가족 한글 교실,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육 등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한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중국인이다. 한글 따위 우습게 봐야 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계속 제 사고방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 이사, 한국 시장 진출은 힘들 것 같다. 여긴 이미 문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중국어 학습 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이유가 없대. 라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내세운 높은 교육 솔루션도 여기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또 한 번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갈 길이 막혀 답답해진 저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팔아볼까 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글 배우고 싶은 사람 있을 테니 그것도 한자 기반으로 연결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작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조차 한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기들끼리 웬만한 건 독학으로도 배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또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중국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문해 교육 시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내 기기가 팔리는 거고 한국 한글은 너무 쉬워서 문해 교육의 기기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건가 하는 결론에 직면했을 때 저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위대해. 중국은 한국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대한 문화유산과 인구가 있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잠재력이 있으니라고 또다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의 한 분의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노인과 이주민, 심지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까지 모여 앉아 한글 자음 모음을 큰 목소리로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움의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한국인 교사들도 뿌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씩씩거렸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결국 우리 한자를 본떠 만든 주제에 이제 와서 지들이 독자적으로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우스워.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한글로 쓴 메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안녕하세요. 제가 배운 한글이에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역사 없이도 저는 그 글자가 어떻게 읽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뻔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반응이 없자 당황하며 아, 이거는 안녕하세요라고 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아이의 설레는 표정을 봤습니다. 분명 제가 하는 일은 언어와 문자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 이미 한글이라는 체계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목도하니 제 사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최고다.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을 이기겠나. 결국 모든 유산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한국은 그저 따라하고 자기네 것처럼 홍보하는 데 능할 뿐이다. 라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되뇌며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의 그 어이없는 세종대왕 문해상, 한국인이 자랑하는 문맹률 0%라는 황당한 수치,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손쉽게 익힌다는 한글의 저력, 그리고 외국 아이들까지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 뭔가 어딘가 조작이 있는 거야. 절대 한국이 우리보다 우월할 리가 없어. 한글이 아무리 쉽다 한들 우리 한자가 지닌 미학과 역사적 가치가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제 마음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중국에 돌아가 한글 관련 기사를 접할 때마다 씩씩대며 화를 냈습니다. 한글이 태국, 라오스,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문해 교육에 도입돼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자 저는 그건 현지 언어가 알파벳보다 한글 구조에 더 가까워서 그런 거다. 특별히 한글이 뛰어나서가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 주변에선 장 이사, 그래도 세계가 주목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한글 같은 건 결국 한국에서나 통할 뿐이다. 한자가 문화와 예술의 정점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애써 제 자신을 위로하며 한국이 자랑하는 그 한글의 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골 문해 교실에서 울먹이며 이름을 쓰던 노인, 다문화 가정 아이와 외국 노동자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UNESCO 세종대왕 문해상 행사장에서 만났던 교육 전문가들의 찬사, 그 모든 게 거짓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중국이 최고다. 한국이 뭘 해봤자 결국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지만 우리 한자를 능가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이 제게는 최후의 자존심입니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문맹률 0%와 한글에 가공할 위력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체감했으니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굴복하겠습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계속 외칠 겁니다. 한국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고 문명국이다. 어차피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글이 아무리 국제 행사에서 칭송받는다 한들 제가 본 중국의 위대한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